2022년 시행되었던 국가공무원 국가직 7급 민경채 대통령 경호처 필수 상황 판단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 기조를 내년 계속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작년에는 민경채와 7급이 15문제만 갖고 10문항이 좀 이게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모두 다 똑같네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자, 법조문 문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경감 우수 기업이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경감 활동으로 우수 기업을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하고요. 볼 거 없고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장관에게 신청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1호에 따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증을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모두 인증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겠죠. 이건 나중에 보고. 자, 매년 1월 말 기준으로 이제 이거 충족 기준을 갖추고요. 모두 갖췄을 때 우수기업입니다. 그리고 3개월 뭐야 이거. 네, 이 3호는요. 조금 이제 최초에 받은 그 기업은 만약에 여기 이제 기준에 안 미달할지라도 3개월 이내에 그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인증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6개월마다 재평가고요. 다음 각호는요, 취소할 수 있다고요. 1호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1호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고 이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봅니다. 1번. 자, 처음 우수기업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갑기업이 총 예산의 4%를 재경감 활동 비용으로 할애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총 예산의 5%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 기업 처음이죠. 최저 평가에 한해서 만약에 3개월 내에 이 4%를 비용으로 할애했는데 3개월 내에 1%포인트를 더 할애를 한다면 5% 이상이니까 기준이 충족이 되죠. 그래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뭐 아니죠. 네, 말을 왜 이런 식으로 해나?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인증받을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이거 누가 이렇게 이 선지 만든 사람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억지로 막 무슨 좀 뭐랄까, 뭐 언어 논리식으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딱 보이네요. 뭐 인증받을 여지가 없어요. 참 여지가 없네 진짜. 그냥 하면 되지 뭘.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자, A부 장관이 6개월이었죠. 네, 틀립니다. 8이겠죠. 일단 6을 더하면 대충 틀렸습니다. 자, 변개별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할 때 아니죠. 여기 신청자였죠. 어디 있습니까? 네, 신청자였으니까 아닙니다. 정기업이 거짓으로, 일단 거짓이란 키워드는요, 여기 딱 유일하게 여기만 존재합니다. 1호에 영영조 1호에 해당하는데 이때 무조건 취소죠. 자, 그러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니죠. 무조건이니까 5번이 정답이겠고, 흡수합병하는데요, 총 인원의 1.5%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가 지금 충족을 못하는 거죠. 근데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3호에 해당하죠. 인수 합병, 흡수 합병이기 때문에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되잖아요. 1.5%로. 따라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언어 논리스럽게 이 선지를 만들어 놨네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됐으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법조문에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죠. 1호의 경우에만 취소하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왠지 그냥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좋은데요. 2, 3, 4도 괜찮고 1번, 5번 선지가 약간 좀 억지스럽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뭐 내가 개인으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뭐 단만 해설만 잘하면 되지 뭐. 2번 볼게요. 가족관계 등록부인데 김가을 씨 기록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관계 등록부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상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개인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랍니다. 자, 1, 2, 3호에 대한 그 사항을 기록하라는데 첫 번째 볼게요. 등록 기준지, 그 다음에 성명, 본이 아마 그거 아닐까요? 뭐 어디이시다, 뭐 전주이시다, 경주이시다 이런 거, 뭐 광산김씨다, 성별, 출생 연월 및 주민번호, 자, 출생 원인 사망 등 가족관계, 그렇죠, 뭐 발생이나 변동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출생을 사유로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기준지를
자,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그러니까 결국 엄마 성을 따를 건지 아빠 성을 따를 건지, 뭐 엄마 성을 따랐다면 엄마 기준, 아빠 성을 따랐다면 아빠 기준,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과천시에서 거주하는 김여름 씨와 박겨울 씨는요, 작년 10월 10일 남자아이를 출산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가 김가을이고요. 과천시 주민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자, 일단 김여름의 등록 기준지 나와 있고, 그냥 딱 봐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왜냐면 지금 출생 연월일, 성별, 성명은 그대로 이제 기입을 해야 될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김가을이에요. 그럼 김여름을 따라간다는 거죠. 김여름의 등록 기준지는 어디입니까? 부산광역시네요. 아, 그럼 1번이 정답이네. 마포구는 바뀌어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 맞고, 출생일 맞고, 그 다음에 김여름의 본, 김해 맞죠? 김해 김씨네. 김해. 근데 남자아이 됐네요. 1번. 의외로 간단히 풀렸네요. 자, 그래서 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햇빛이 비치네. 잠깐만요. 햇빛을 차단하고 올게요. 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3번이 되죠? 3번이요. 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이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정비하거나 뭐 주택 등 뭐 이런 거를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조항이 좀 많은데 좀 헷갈리니까 일단 구분 좀 해놓겠습니다. 1, 2, 3, 4, 5 5개 되네요. 자, 특별자치시장, 자치도, 시장군수구제, 시장 등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자, 시장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되고요. 의무네요. 시장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당연히 시장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1항에 따라 준공인가 받은 시장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까지 실시를 한다. 얘는 좀 이제 조항이 기니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야 좀 볼 때 덜 혼동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어찌됐건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획대로 완료됐다, 문제없다 인정할 때는 준공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자체에 공보에 고시를 한답니다. 자, 시장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 그 완료를 시장 등이니까 시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 뭐 설립, 조합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어찌됐건 자, 정비구역 지정은요,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조합의 종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정비구역이 해제한다고 해서 조합이 바로 이게 당연히 해산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살펴봤고 1번 볼게요. 자, 각 특별자치시장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는 거 필요 없죠. 시장 등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 하나니까. 자, 을군수가요,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공사 완료될 때는 아니죠. 군수도 시장 등입니다. 따라서 하면은 바로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공시랍니다. 3번 병시장이 사업 시행자 B의 그 정비 사업에 관한 준공 인가를 하면 해산된다 이런 말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정 시장이 사업 시행자 C의 정비 사업에 관해 공사 완료를 고시하면 지정은 고시한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될 거고, 무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는 당연하죠. 여기 있네요. 직접 시행하는 거는요, 완료되면 지자체에 공보한다 라고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뭐 조항이 이게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개구나. 3개 맞네.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기선, 이게 내 이름인데, 범선, 부선이고요. 자, 소형 선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어쩌고저쩌고 1, 2, 3항 나와 있고, 마지막 조항 보면 등기. 여러분들 그 사시는 곳에 보면 등기소라고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가 등기가 그겁니다. 자,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1번 보게요. 총 톤수 80톤인 부선이 매수인 갑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양도 합의를 하고 선박을 등록. 자, 소형 선박인데 여기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일단은 소형 선박인지 봐야겠네. 80톤인 부선이니까 총 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은요 소형 선박이죠. 그냥 선박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 조항을 보면 소형 선박의 소유권 이전은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양도 합의와 선박의 등록으로 혈약이 생기니까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 합의를 하고요, 취득하기 위해서는 또 선박의 등록까지 맞춰야 된다. 1번이 정답이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100톤인 기선, 20톤 미만의 기선이니까 소형 선박은 아니죠. 그럼 이때 소유자 을이 선박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볼게요. 자, 100톤인 기선인 게 여기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데 20톤 이상인 기선과 범선 및 어쩌고저쩌고는 선박에 등기를 한 후에 등록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를 한 후에 등록을 하니까 틀렸습니다. 교묘하게 여기 낚일 수가 있겠네요. 총 톤수 60톤인 기선의 소유자 병은 선박을 매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고 지방해양수산청이죠. 수산 발음이 안 되냐? 지방해양수산청. 총 톤수 200톤인 부선의 소유자 청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그 등기소의 선박의 등기를 신청하면요, 등기소는 선박국적 증서를 발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국적 증서를 발급합니다. 즉 등기소 소관이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이제 소관이죠. 20톤 미만 범선이니까 여기 소형 선박이네요. 네, 소형 선박인데 부가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면요, 관할 법원은요 이를 이것도 아닌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왜 이게 어렵나? 지방해양수산청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방해양수산청이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요, 선박 국적 증서를 발급한다라고 했으니까 법원의 권한이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지문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쌀의 종류는 가을철 논에서 수확한 멸을 가공한 흰색 쌀 외에 밭에서 자란 곡식을 가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회색, 노란색 쌀이 있답니다. 그래서 회색 쌀은 보리의 껍질을 벗긴 보리쌀, 노란색은요 조의 껍질을 벗긴 좁쌀. 남부 지역에서는 보리가 특히 중요시되었다. 가을 곡식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봄철, 농민들의 희망은 들판에 넘실거리는 보리뿐이었고요. 보리가 익을 때까지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리고개라 하였다. 그것은 보리를 수확하는 하지, 즉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기까지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고개였고요. 보리 수확기는 여름이었지만 파종 시기는 보리 종류에 따라 달랐다고 합니다. 가을철에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보리는 가을보리, 봄에 파종하여 그해 수확하는 보리는 봄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적지 않은 농부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콩을 심기도 했고요. 이처럼 같은 밭에서 1년 동안 보리콩을 교대로 경작하는 방식을 그루가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콩이 그루가리로 재배된 건 아니었고, 콩 수확기는 가을이었지만 어떤 콩은 봄에 파종해야만 제대로 자랄 수 있었고, 또 어떤 콩은 여름에 심을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조는요 모두 봄에 심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봄철 밭에서는 보리랑 콩조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네요. 1번 볼게요. 흰색 쌀과 여름에 심는 콩은 서로 다른 계절에 수확했다라고 했는데, 자, 흰색 쌀은 맨 위로 일단 올라가 봐야겠죠. 맨 위로 올라가 보면 가을철 논에서 수확한 벼를 가공한 흰색이니까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름에 심는 콩, 자, 콩은 어디로 갑니까? 이쪽에 있죠. 콩 수확기는 모두 가을이었다. 파종 시기만 다른 거니까.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봄보리의 재배 기간은 가을. 이거 당연하죠. 2번이 정답이 아닌가? 2번이 정답이네. 왜냐면 여기 어디 있어요? 보리 수확기는 여름인데 파종 시기는 보리 종류에 따라 달랐다고 했죠. 그러면 가을 보리는요, 파종에서 이듬해, 즉 얘는 9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기울어지지? 잠깐만요. 근데 이제 다른 거를 보면
봄보리를 보면 봄 한 3월이라 가정하고 여름에 하면은 얘가 당연히 짧잖아요. 가을은 그 전년도에 이제 파종을 하니까. 맞습니다. 흰색살과 회색살은 논에 아니죠. 회색살은 어디였죠? 아주 좀 치졸하다 이렇게 내는 거 보면. 밭에서 자란 곡식이 회색 노란색이죠. 하지가 지나면서 끝났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봄철에 여기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보리, 콩조 함께 자라는 걸 볼 수 있었다고. 정답은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죠. 비교적 간단한 상황 판단형 문제입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데요. 대안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경로와 비교했을 때 남은 거리와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는데 목적지까지 잔여 거리 및 잔여 시간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몇 분 증가 감소하는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갑은 기존 경로와 대안 경로 중에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평균 속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항상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평균 속력이요. 총 시간분의 총은 뺐습니다. 이동거리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과학을 꼭 굳이 기억 안 해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 수 있잖아요. 네, 평균 속력은 뭡니까? 어떠한 거리를 몇 시간 걸렸는지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팩트는 뭐죠? 평균 속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거죠. 기억. A가 증가하고 B가 감소한다. 자, 잔여 거리랑 잔여 시간이니까 결국 평균 속력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뭐래? A가 증가하고 이거 자료해석 문제네. B가 감소하면 결국에 뭐해 이거?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고 비타민 연습 많이 하면 이런 거 충분하죠. 바로 납득이 되죠. 이거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균 속력이 기존 경로보다 증가하니까 항상 대안 경로를 선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는 성립합니다. A가 즉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는 경우는요 무조건 분수는 커집니다. 니은 A, B 모두 증가하면 기억을 딱 뭔가 이게 맞았으니까 니은도 맞을 거라고 이렇게 좀 함정을 좀 유발하는 부분인데요. 니은은 무조건 이거 틀립니다. 이거 완전 분수 계산 문제네. 분수 계산이라기보단 분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네. 왜냐면 A, B 모두 증가하면 항상 대안 경로 선택하냐고 했는데 여러분 얘네들 다 모두 증가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는 거지. 아니 분모가 더 증가하면 이전보다 작아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가 안 돼. 또 질문하는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또 질문 또 답해드리기 싫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분의 1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분모는요 2배 증가했다고 볼게요. 20이죠. 그리고 A는요 1.5배 즉 50% 증가했다고 보면 15죠. 자 그럼 분수의 값은 얘는 0.75 얘는 1입니다. 이 값이 뭔데 의미하는 게 평균 속력이잖아요. 벨로시티. 따라서 오히려 감소했죠. 그럼 이때도 대안 경로를 선택합니까? 아니죠. 자, 디귿 봅니다. 이건 맞네요. 왜냐면 이것도 똑같은 부분인데 A, B가 모두 감소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분수를 열심히 이제 분수의 원리를 이해하신 분들은 이거 바로 나올 겁니다. 뭐냐면 분모의 감소율이 분자보다 크다면 이전보다 분수는 커집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볼게요. 100분의 100. 제가 이렇게 숫자 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 숫자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숫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가 꼴리는 대로 한 것 뿐입니다. 선택한 것 뿐이고. 자, 얘가 50% 감소했다고 하면 분모는 50이 되죠? 근데 얘는 10%밖에 감소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자, 그럼 얘는 1이죠. 얘는 뭐예요? 1.8입니다. 오히려 증가하죠. 따라서 대안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 디귿 2번 정답이고요. 리얼 볼게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리얼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상황이죠. 이거 기억이랑 똑같습니다. 기억이랑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분모는 항상 커지고 분자는 항상 작아집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분수는 이전보다 작아지게 되고요. 그 분수의 값이 의미하는 바는 평균 속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속력은요. 감소하게 되죠, 여러분. 항상. 그러면 선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햇빛이 좀 더 들어오니까 조금만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햇빛까지 거슬리게 하네. 잠깐만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햇빛이 강하네요.
정도면 되려나? 잠시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그 간식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과일 가게에 들렸는데 가비산 과일의 가격과 수량은 아래 표와 같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일단 보니까 22만 8천 원. 이거 뭐 추석 선물 준비하나? 추석 그 선물 직원들한테 주려고? 추석 선물인가 보네. 근데 23만 7,300원이 결제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기계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면 거의 그 파블로프의 개 마냥 그 밥 처먹을 시간에 그 종소리 들려주면 침 질질 흘리는 것 마냥 그 무조건 반사 마냥 이거의 차이부터 바로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차이는요 9,3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9,300원이 더 결제됐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뭔가 내가 그 살려고 했던 그거랑 이제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한 상자의 가격이 나와 있고 구입한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시면 바로 이거 100% 뭐를 덜 샀거나 더 샀거나 따라서 이걸 조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9,300원이죠. 되게 원론적으로 간단하게요. 여기서 차이가 어떠한 그 과일 상자를요. 더하고 뺐을 때 9,300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 이거를 바로 파악하셔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자, 사과 귤을 보면 얘는 9,400원 따로 안 되죠.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딱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얘는 9,000원 차이가 아니니까. 귤이랑 보면 얘는 10,000원을 넘어요. 볼 필요 없고요. 복숭아 딸기 볼까요? 얘가 9,300인데? 자, 그러면 한 상자를 더 사고 지금 덜 사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두 상자를 더 샀을 때 이렇게 되는지. 두 상자를 더 사면, 왜냐면 이게 지금 5번이 4번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얘는 뭐 51,000원이고요. 두 상자 계산하면 두 과일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네. 굳이, 왜냐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빼면 9,300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22만 8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딸기가 더 비싸죠. 그래서 딸기를 한 상자 더 산 겁니다. 그리고요 복숭아를 한 상자 덜 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 가격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저를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게 결국 9,300원이고요. 얘랑 얘를 더하면요 23만 7,300원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영수증에 나온 23만 7,300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럼 뭐죠? 딸기를 한 상자를 더 사고 복숭아를 이제 덜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라 라고 하고요. 모집 공고 보면 일단 중소기업, 비영리, 사회복지, 의료 이 법인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근로자만,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를 제한합니다. 여기에 소속될지라도. 자,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세무법인,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7대 전문직이네. 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변리사, 대표 및 임원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는 가능하다. 자,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임원.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임원부터 찾아볼까요? 그럼 맨 밑에 나왔으니까. 자, 임원 한 명 있습니다. 의사. 자, 재단 소속인데 직장 유형은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가능하죠. 비영리 민간단체 임원이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병의원 소속 의사는 안 된다며요. 근데 여기 병의원 소속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의사는 되겠네요. 자, 간호사 보겠습니다. 간호사는 뭐 그 의사 아니고 의료법인이죠. 근로자고. 됐습니다. 노무사는 안 됩니다. 회계법인 소속. 사복 대표로 있네요. 사회복지. 근데 사회복지 대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회사원은요 애초에 중소기업이었죠.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갑병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90번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국가의 예산사업의 제안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케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틀 내에서 운영되고, 자,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기존 제도인 국민제한제도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차이점을 지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봤더니 여기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제한 이후에 사업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사무에 한정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달리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일정 볼게요. 3, 4월에 제안과 적격석 심사를 하고요. 5월까지 예산안 요구, 6월은요 예산국민 참여단 발족, 참여예산 후보 사업 압축, 7월은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 참여단 투표를 통해 사업 선호도 조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선호순위 높은 게 결정돼서 8월에는요 재정정책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반영, 정부 예산안은 또 국회에 지출하고요, 국회는요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까지 예산을 확정한답니다. 요런 이제 사이클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국민 참여단의 사업 선호도는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조사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9개 국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 800억 원이 반영되었다. 9번 봅니다. 옳은 거요. 자, 국민제한제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그렇죠, 정할 수 없죠. 이건 국민참여 예산제도죠. 틀렸습니다. 자, 국민참여 예산은 국회 심의 의결 전에 예산안에 반영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잠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참여 예산 사업은 국회 심의 의결 전에 국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말이 되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죠. 국민 예산안에 반영되고요. 국회에 제출되고 이제 하는 거니까.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해서 국회가 무조건 의결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영된다고 해서 그게 확정되는 건 아니죠. 3번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틀 내에서 운영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참여예산 후보 사업은요 재정정책 자문회의 논의 전에 확정이 돼서 재정정책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을 시키는 거죠. 반영을. 자, 예산국민 참여단의 사업 선호도 조사는 오프라인이라고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예산국민 참여단의 사업 선호도는 오프라인 투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보고할 수치를 찾는 게 우선인데 일단 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하면 되겠네요. 쉬운 문제입니다. 2019년 국민참여 예산이 얼마였죠? 800억이었죠. 여기서 688. 그럼 남는 게 뭐야? 112. 얘가 생활밀착. 그럼 110은 뭐죠? 취약. 근데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4분의 1배죠.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하면 200이니까 1000억이죠. 이게 19, 이게 20. 또 나눠봅시다. 870, 130. 이게 생활, 이게 취약. 됐습니다. 됐네요. 뭐 더 있나?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지? 정부 부처 담당자 갑은요 각각의 국민참여 예산 사업 중에서 취약 비율 요거보네 요거 13%네. 13%? 이거 보면 되겠네요. 이거 나눠질 것 같은데? 8, 1은 8, 14%, 8, 4, 30이니까 당황스러울 정도로 쉽네요. 원래 보통 여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이게 연계형 문제에서 계산을 할 때 좀 원래 보통 좀 까다롭게 헷갈리게 함정을 유발하는데 어찌됐건 3번이 쉽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10번의 정답은요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고된 이제 개정안을 묻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세모처에서는 소관 법규 개정안 보고회의를 개최하는데 아래 기준. 자,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규 명령 순서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법규 체계 순위가 같은 개정안 여러 개 있을 때는요 부서명 즉 소관 부서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부서에서 보고해야 되는 개정안이 이루어질 때는 해당 부서의 첫 번째 보고 이후 위 기준에도 이거 말하는 것 같네요. 그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구부서의 나머지 소방 개정안을 법규 체계 순위에 따라 연달아 보고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뭐냐면 그 부서에서 보고해야 될 게 여러 개라면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서를 좀 무시하고 그냥 일단 그 부서 내에서 보고하는 거 먼저 처리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고자 국장인 거는 무조건 먼저.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순서는 D가 되겠네요. 그리고 법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거였다고요. 소관부서가 가나다 순이니까 얘하고 DBA 이렇게 되겠다고. BA 그 다음에 시행령, 이것도 가나다 순인데 뭐야? 아, 이건 했지. 자, 시행령 규칙이니까 원래라면 이거라고. 그럼 네 번째는 C, 3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게 아니고 D, B는 맞아요. 소관부서가 가나다 수가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기획 담당관이 먼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다음 요걸 간다고. C, 시행령을. 자, 그 다음에 뭘 가야 된다? A를 간다. 그 다음에 A, 예산 담당관에서 이 시행규칙은 후순위니까 DBCA가 되겠다라는 거죠. 정답은 네 번째 보고하는 거니까 잠깐만, A법 개정안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네요. 12번. 자, 일단 갑이 선택할 사업이랑 지원금을 올바르게 짝짓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을 그 A, B를 이제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외부 내부가 있는데 사업 A랑 사업 B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기 전에 갑이 뭘 고칠 건지를 봐야죠. 창호와 쉼터를 수리한답니다. 창호는 어디야? 내부. 쉼터는요? 외부. 일단 내부 1, 외부 1입니다. 이 상황에서 창호는 500만원, 쉼터는 900만원의 이제 소요 비용이 들어간다. 당연히 갑은요, 지원금이 더 많은 사업을 선택하니까 A랑 B를 이거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A 볼게요. 자, 외부는 본인 부담 10% 제외한 거. 외부가 쉼터였는데 900만원이니까 10% 제외하면 810이죠. 9981이니까. 12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이고, 내부 지원 안 하니까 이게 끝이고요. B 볼게요. 담장과 쉼터, 담장은 없으니까 쉼터가 외부였죠. 하나양복 즉, 쉼터는 5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장과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요, 내부 관계없이 본인 부담 50% 제외니까 창호를 말하는 거겠죠. 500만원이니까 25, 즉 250만원. 1200만원 한도니까 문제될 거 없고. 자, 그럼 B사업을 선택하면 3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A는 당연히 지원금이, 갑은요, A를 선택하고 8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쉬웠네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쉽지만 또 아무리 쉽다 한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18번, 19번 또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한 6문제는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쉬운 건 명백한 건 맞는데 작년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문제가 막 누구나 다 풀 수 있다, 누구나 막 100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커트라인 95, 96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13번 볼게요. 옳은 거, 기본 업무량이 이렇게 보면 기본 업무량을 초과하여 업무 처리한다는 칭찬, 그 다음에 꾸중, 미만이면, 그 다음에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1, 2, 3이 있는데 요런 건 여러분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방식 1, 2, 3에 따른 테이블을 만든다고 해서 시간에 뭐 그렇게 불리한 점은 없으니까 그냥 해봅니다. 자, 1 볼까요? 100, 2는요? 매일 60. 누가 가장 현명할까? 결국 업무 처리를 안 한다는 거는 뭐 안 나온다, 나와서 그냥 인터넷 하루 종일 웹서핑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금요일날 좀 빡세고, 또 1 선택 방식 1을 보자니
매일 나와서 일은 하긴 하는데 이렇게 줄이고, 아니면 3번처럼 그냥 무난하게 60, 60 하는 게 맞나 싶고, 저라면 그냥 3번을 선택합니다. 어딜 가나 중간만 가도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죠. 기억 볼게요. 방식 1을 선택할 때 화요일에 꾸중을 듣는다. 화요일에 오히려 칭찬받지 않나요? 꾸중을 듣는 날은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틀렸고요.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수요일에는 칭찬도 꾸중도 듣지 않는다. 그거 60이어야만 하죠? 네, 60입니다. 맞아요. 칭찬을 듣는 날수도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칭찬, 칭찬, 그 다음에 칭찬, 칭찬, 그 다음에 3을 선택했을 때는 50, 50이었으니까 이날 칭찬을 받겠네요. 그래서 이날 2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고 리얼 볼게요. 칭찬을 듣는 날수에서 꾸중을 듣는 날수를 뺀 값을 제대로 하려면 2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일단 칭찬 듣는 날수는 우리가 앞에 선지에서 2임을 확인했죠. 날수를. 그럼 꾸중 듣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꾸중 2고요. 꾸중 2고요. 얘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 2가 돼야겠죠. 그래서 방식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잠시만. 방식 3을 선택해야 되는데 방식 2를 선택하냐고 했으니까 리을은 아니겠죠.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번은 연수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주무관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랑 남자 여자 나오죠 여러분. 그럼 이거 거의 100%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 그래도 한 90% 이상은 이거 가중평균 문제입니다. 상황 판단에서 가중평균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잘 나옵니다, 때때로. 근데 뭐 가중평균을 몰라도 아무 문제 없고요. 가중평균을 안다면 이 문제를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00명이고요. 응답자가 43%, 희망하는 응답자. 요게 이제 시소의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중평균은 항상 중심값, 평균값이 중요한 거잖아. 거기서 얼만큼 거리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가볍고 중하다, 무겁다. 가중평균이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남자 40, 50이니까 딱 봐도 남자가 많습니다. 근데 비율은요,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있다는 거지 지금. 남여였죠. 3과 7 차이니까 결과적으로 가중평균은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그 반대로 7대 3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00명의 인원이었죠. 7대 3을 더하면 10이니까 70% 30%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결국에 남자는 얼마다? 700명이다. 그 다음에 여자는요 3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연수 희망자는 43%였으니까 430명이죠. 그 중에 남자가 280명, 50%가 희망했으니까 150명이 됩니다. 희망. 또 여기서 쪼개면 되죠. A지역, B지역이 있는데요. B지역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는데, 연수를 희망하는 여자 직원 중 B지역 희망 비율은요, 남자 직원 중 B지역 희망 비율의 2배인 80%였다라는 거죠. 즉 얘가 80%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120명이 되겠죠? 15 곱하기 8은 120이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 2배였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남자 직원 중 B지역 희망 비율은요 40%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0%,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요. 28 곱하기 4는 110이죠. 그럼 얘는 168이 되겠다. 다 끝났네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맞춰가면 됩니다. 자, 전체 직원 중 남자 비율은 50% 넘죠. 70%니까. 자, 연수 희망자 중 여자 직원의 비율은 즉 430분의 150이죠. 43분의 10으로 봐도 되잖아. 근데 이게 40%못 넘죠. 왜? 이걸 40으로만 봐도 40%는 16이니까 4416 틀렸고, A적 연수 희망하는 직원은요 168 더하기 30이니까 198이니까 200 안 넘습니다. 리얼이 정답이겠네. 잠깐만, 이게 뭐야? 아이씨, 내가 왜 틀렸다고 했어. 기억 디귿 보게. 일단은 리얼 봐야지. 자, B지역 연수를 희망하는 남자 직원은 100명을 넘는다라고 했는데 100명 넘죠. 110이니까. 왜냐면 이걸 틀렸다 하면 이제 무조건 이거 둘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맞다고 해놓고는. 자, 기억 디귿 리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5번 보도록 할게요. 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정부는 자영업, 이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작한 이후로 손실보상 많이들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 그거 같네요. 자영업자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 대비 결국에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이익이 조금이라도 감소를 했다면 그 감소액을 에서 10%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왜냐면 감소 1원만 감소하고 뭐 1,000만 원 감소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똑같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익이 1,000만 원 감소한 자영업자도 있고 1억이 감소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비례해서 거기에 10%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거죠. 자,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 고정원가를 빼는 건 당연하겠고요. 2022년 상황은 여기 있답니다. 친절하게 이거 다 계산해줬네. 이걸 계산을 안 해줬다면 물론 그래도 뭐 다들 잘 푸시고 맞추시겠지만 그래도 이걸 계산함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별 하나 정도는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난이도를 보통 별로 많이 따지잖아요. 자, 기억 봅니다. 2021년 판매량,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 이거 다 말하는 것 같은데 모두 2020년과 같으면 이익도 변함이 없겠죠. 그럼 안 받습니다. 이건 그냥 보너스네. 그래서 기억만 보고 찍을 거면 이제 4개 중에 하나 찍어라 이 소린가? 5개 중에서 하나 찍는 것보다 나으니까.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요. 판매 가격을 5% 인하하고요. 요거 판매량,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 모두 같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요걸 빼주는 거잖아요. 요거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5% 증가한 거니까 이게 5% 4천만 원이잖아. 8.4억이 된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건 작년보다 여기가 늘어나죠. 1억이 되겠네. 왜냐 4천만 원 추가되니까. 그래가지고 지원금 못 받습니다. 잠깐만. 인하했다고 했죠? 인상이 아니라 죄송해요. 반대로 설명했네요. 인하를 했다는 건 결국 여기서 5%가 빠진다는 거죠. 7.6이 돼요.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선지는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익이 줄어든다. 요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하면 이 이익이 0.2억이 되겠네요. 그럼 400만 원 받겠네. 4천만 원 이제 손해 봤으니까 10%니까 예, 받겠습니다. 판매량 10% 증가하고 고정원가 5% 감소한다. 이거 계산해 준 게 편하네요. 여기서 이거 빼주면 판매량이 동시에 묶여 있잖아. 단위당 원가를 빼준 거에 판매량 곱하는 건데 그 판매량이 10% 증가했다며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은 10%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값 뺀 게 뭐예요? 1.6억인가요? 거기에 10% 증가한 거면 간단하죠. 1.76. 근데 고정원가는 5% 감소했다는 거는 1억에서 5% 감소하면 9,500만 원이잖아요. 0.95라는 소리네. 빼주면 뭐예요? 0.81이 되겠네요. 그럼 이익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0.6에서 0.81로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리얼 볼게요. 판매 가격을 5% 인상했대요. 그럼 여기 5% 증가하죠. 근데 판매량이 25% 증가했다는 게 무슨 소리죠?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판매량을 같이 묶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판매 가격이 5% 증가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5%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8.4가 되고요. 변동원가는 6.4가 되죠. 그럼 빼주면 2억이 됩니다. 근데 아까 판매량도 증가했다는 걸 고려해야겠죠. 25% 증가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소리입니다. 왜 여기가 8억이 아니라 8.4억이냐면 5% 인상한 거 고려해줬으니까 판매 가격은 얘만 곱해지는 거잖아. 곱해져 있다고 의심하지 마요. 곱해져 있는 상태에도 얘가 5% 증가하면 총값도 5% 증가한 겁니다. 얘는 가만히 있었을 때. 결국 2억이니까 2.5억이 되겠네요. 자, 고정원가는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똑같았죠. 1억을 빼주면 1.5억이 됩니다. 이익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렇게 이제 각 잡고 계산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판매 가격 증가하고 판매량 증가하니까 얘가 커지겠지 당연히 얘보다. 그리고 고정원가 변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은 클 테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1번이 정답입니다. 계산해 본 겁니다. 16번 성과급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어떻게 줬냐 보니까 연봉에다 곱하는 건 맞을 텐데 부서 산정 비율 요거 둘이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근데 올해부터는요 둘 중에 큰 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으려나? 만약에 성과 등급이 낮은 부서라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낮은 부서라면 이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30%네. 여기 30%면 1,050만 원이니까 맞네. 자, 올해 성과급이요. S를 선택하겠죠. 40%. 1,600. 똑같네.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1,600 써봅니다. B니까 B 10% 왜 이렇게 적게 받아? 동일하냐라고 물었는데 좀 당황스럽네. 자, 병은요 A, B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15%죠. 그럼 얘는 450이에요. 그럼 450, 350으로 줄었는데? 줄었죠. 증가한 게 아니라 3번이 정답이네. 얘네들 볼까요? SA니까 30%니까 1050 증가했고, BS 이것도 증가했겠지. 50% 2000에서 이것도 감소했네. BS 50%니까 25%죠. 그럼 여기 얘도 증가했네. 맞네. 1000만 원이고요. 얘는 뭐 105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갑을은 이 선지에 그 부합하게 증가를 했는데 병이 감소했어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볼게요. 올해 연봉과 성과급의 합이 가장 작은 사람은 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곱하기 이거의 그 1 더하기 그 비율, 성과급 비율,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뭐 보시겠습니다. S니까 1.4, 1.4. 즉 뭐냐면 이거 원래 그냥 넘어가는데 추가적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 원래 그냥 스킵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4,000, 4,000, 3,500인데 누가 그 무식하게 이거 다 합니까? 그냥 40으로 보세요. 왜냐면 이거 3.5로 보기 좀 껄끄러울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35. 점 안 찍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찍을 뻔했네. 찍었네. 자, 이거면 누가 가장 큽니까? 가장 작은 사람. 누가 가장 작습니까? 얘가 작죠. 이것도 작고 이것도 작은데. 맞죠? 자, 작년 대비 올해 성과급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거는 1000에서 1600간. 얘가 가장 높죠. 갑은요 1050에서 1600가니까 이것도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1000에서 1600 가는 게 1050에서 1600 가는 것보다 증가율이 좀 더 높겠죠. 조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약간 어려워질 겁니다. 신입직원 선발 시험은 전공 영어 적성 3개. 그래서 3개 합계 점수가 높은 사람으로 정원까지 합격. 응시자 7명이고 뭐 얼마나 합격한다 이런 것도 대놓고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만 말해주네. 자, 일단 보죠. 이건 만약에 실전에서 안 보이면 죽어도 안 보이겠다. 이 문제는. 네,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죠. 이 문제 넘어가고 다른 두 문제를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요건가? 그래,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합격자 선발 결과 전공시험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합격 응시자는 모두 합격했다. 근데 뭐 누가 합격했는지도 말 안 해주는데 이걸. 그 점수에 달하지 않은 응시자는 모두 불합격. 이는 영어랑 적성에서도 마찬가지. 뭘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풀라는 거야? 선지가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번의 경우를 대입해서 요거 이렇게 맞춰가지고 꼬리에 꼬리 물기로 기차놀이하라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자, 1번부터 보면 A가 합격했다면 B도 합격했다는 소린데, 자, A가 일단 합격하면요 없어. 끝이야 이게. 왜냐면 얘보다 그 대소관계가 얘보다 큰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잖아. 1번은 그냥 모릅니다. A가 합격했다 해서 B도 합격했다고 이게 단정 줄 수 없다. 2번 볼까요? G가 합격하면요 F도 합격합니다. 왜? 영어에서 F보다 높으니까. 여기서 각각 그 합격자들은요 G가 합격하면 얘보다 높은 건 당연히 합격하는 거죠. 왜? 여기다 영어 시험과 적성 시험에서도 그 일정 점수 응시 이상인 사람은 모두 합격한 반면, 그러니까 G가 합격하니까 얘보다 일정 점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얘보다 당연히 큰 얘도 합격하고
F보다 큰 E도 합격하죠. 꼬리에 꼬리 무는 겁니다. G 합격하면요 F 합격하고 E 합격합니다. 자, E 합격하면 B도 합격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B, 이건 뭐 했으니까 필요 없고 또 있나? A 합격하고 여기 끝입니다. C가 합격한 건 몰라요. 이거 주어진 정보만으로 알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A, B 합격하는 거 볼까요? A, B 합격했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G도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F, 여기서 E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없죠. C와 D가 합격했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자, B, E 볼게요. 여기다 좀 쓸까요? B 합격합니다. 그러면요 G 합격하고요 F 합격하고요 E 합격하죠. 자, 여러분 여기 됐고요. B가 합격했으니까 A도 합격하겠죠. 다 합격하네 이거. A, B, E는 두 번 썼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A, B, E, G, F. 그러니까 결국에 F, G가 포함되어 있죠. 3번이 정답이 4번이 정답이네. 5번 B가 합격했다면 이것도 봅니다. B 합격하면요 G 합격하고 G는요 F, E를 동반합니다. 합격자. 이 E를 하면요 E는 상관없고 B, A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1, 2, 3, 4, 5 알 수 있는 거는 5명 적어도 최소 합격한 거를 알 수 있을 뿐 6명이 합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농구공 던지기 이제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5번 도전했고요. 합계 점수가 높은 게 당연히 승리하고 2점이나 3점 슛을 자유롭게 선택하고요. 성공하면 당연히 획득하겠죠. 5회의 도전 중에서 4점 슛 도전이 한 번 가능하다고 합니다. 갑을 한 번만. 4점 도전이라 외친 후 뒤돌아서서 슛을 하여 성공하면 4점을 참 열심히들 사네. 진짜 게임도 열심히들 한다 진짜. 예, 4점을 획득하고 실패하면 1점을 잃는다라고 하고 갑과 을의 던질 결과는 요거라고 합니다. 저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뭐뭐 이상이었다. 최소값을 묻네.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최소값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지. 2점, 3점 슛, 1점 슛 없죠? 감점이란 소리도 없고 4점만 8점 이렇게 할 거예요. 요게 없었으면 맞아요. 근데 요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최소의 경우를 따져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실패를 했을 때 2, 3점 실패가 아니라 4점 도전에 실패를 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준 7점이 최소값이 됩니다. 갑이 3점 슛에 2번 도전하였고 을이 승리하였다. 을은 4점 슛에 도전하였을 것이다.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을이 이기긴 했어. 알겠는데 그렇다면 갑이 획득한 점수가 최소인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왜? 갑이 획득한 점수가 최소라면요 을이 굳이 4점 슛에 도전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요거를 만약에 찾게 된다면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니면 니은은 맞는 보기. 보겠습니다. 갑이 최소인 경우는 뭐겠습니까? 일단 3점 슛에 2번 도전했으니까 여기 무조건 3점 슛에 실패를 해야겠죠. 그래야 점수가 최소가 될 테니까. 여기 3점 슛 한 번 주고 나머지 2점이면 9점이네요. 그럼 을은 10점이 돼야 얘를 이긴다는 거죠. 승리를 하려면. 보겠습니다. 3, 3, 3을 했다고 하면 9점입니다. 그리고 4점 도전에 안 했다고 한다면 감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10점 못 하잖아. 결과적으로 여기서 무조건 아무리 못해도 4점에 도전을 해서 한 번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10점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을이 승리를 하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 해설이라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실전에서는 기억이 틀렸다고 보면 니은은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디귿만 보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 되는 거죠. 시간을 절약하는 거지. 4점 슛뿐만 아니라 2, 3점에도 실패하였다면 갑이 승리한다. 자, 일단은 그러면 실패를 한 번, 2번 했으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한자 막 잘 쓰시는 분들 보면 저는 한자 정말 싫어하거든요.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멋있게 하잖아요. 그거 생각나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고. 저는 안 되네요. 있는 대로 살아야지. 어쨌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하고 까는 거죠.
갑이 승리하였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갑이 질 수 있는 경우 좀 발례를 찾아보면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발례가 없다면 맞는 선지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갑이 패배하는 경우 다 2점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아까 최소값 7점이었죠. 근데 얘는요 여기서 4점 도전을 했다고 하면 433이라고 하면 10점이죠 여러분. 그럼 8점이 되네요. 어찌됐건 1점이 높아요 을이. 그럼 결국 얘가 승리하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되었어도 갑이 승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뭐 맞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틀렸고 그러면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이렇게 되게 좁은 문제들이 간격이 좁은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죠. A군의 양봉 농가의 최대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 12km 이상인 경우에만 양봉을 허가하고 있고요. 반지름이 12km인 원 모양의 평지이고 군 경계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A군의 외부에는 양봉 농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좀 반지름이 원이고 이런 건데 막 무슨 원주율, 파이, 3.14, 15968 이런 것들이 쓰일 거라면요 반드시 여기 언급합니다. 근데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럼 굳이 그런 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낸 문제겠죠? 만약에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라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에 명시를 하겠죠. 피셋에 대해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학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된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줄 텐데 그런 거를 가이드에서 각주에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그림을 그려야겠죠. 이게 무슨 원이야. 찌그러진 감자지. 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중심이고. 근데 일단 경계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12km 이상이 되려면 무조건 경계를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내접이라고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간단합니다. 외접, 내접. 안에서 접한다. 밖에서 접한다. 접점을 이제 이런 데 이렇게 접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정도만 계산하면 고려하면 끝납니다. 물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을 뜻합니다. 근데 사각형은 필요 없습니다. 왜? 양봉농가의 최대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3보다 4가 많거든. 왜? 삼각형을 그리면 접점은 3개인데 사각형은 4개니까. 일단 사각형부터 볼까요? 정사각형을 좀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울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원을 굴리면 다시 이렇게 이거 과자 아니야? 김 붙어 있는 과자. 아무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야? 레디우스. 반지름이죠? 라디우스. 12km 이상 되면 된다니까 1, 2, 3, 4, 5 되겠다. 5개. 1번 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얘만 됐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오륙각형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오각형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정오각형은 대충 이렇게 되나? 근데 여러분 정오각형은요 요런 식의 모양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내접하는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심을 여기라고 본다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거리가요 여기가요 12km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각형은 안 되고 육각형을 한번 새로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리긴 좀 힘드니까 좀 작게 그릴게요. 대신 하나 육각형이 어떻게 생겼지? 오랜만에 하려니까 나도 안 되네. 대충 여기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요? 삼각형 6개 보이죠?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 나온 상식이긴 한데, 근데 또 오랜만에 보면 까먹을 수 있긴 한데, 요게 정육각형은요 이 정사각형이 6개 모인 도형이거든요, 수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이게 결국 반지름이거든요. 이거 모두가 같다고. 여기에 이제 이 성냥개비 많이들 봤죠? 문제적 남자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12kg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이 모두 12kg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서로. 근데 12kg 이상이면 된다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게 최대가 됩니다. 정팔각형은요 이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같다고 치고, 근데 뭐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림 뭐 잘 그릴 필요도 없고, 요거는요 여러분 딱 봐도 이 12kg 정육각형 이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이거 되게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정오각형은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요거에 작다고 했는데 큽니다. 이 정사각형의 경우는 이거였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거의 접점보다 이 육각형의 경우가 양복 농가수가 하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대값은 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문제는요 12kg가 반지름이니까 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형을 찾는 게 관건이었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 아마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이거를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1번하고 틀리거나 굉장히 고민해도 답을 못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원의 반지름은 정육각형의 한 변의 그 중심으로부터의 한 변의 길이랑 똑같다.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 글쎄요 좀 애매하네요. 20번 나이 문제네. 여러분 나이 문제 나오면 좀 눈치껏 푸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본 나이가 있다면 우리가 항상 만 나이는 여기서 한 살이나 두 살을 빼요. 이게 뭐냐면 생일 전에, 그 다음에 생일 날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생일을 포함해서 한 살 빼죠.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연도가 2022년이죠. 여기서 주민등록상 나이 빼면 돼요, 연도. 근데 여러분 딱 보면 만 21인데 23, 올해 안에 갑자기 두 살이 뻥튀기 된대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다? 그저께라고 했죠. 엊그제 2일 전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22년을 묻고 있죠. 요거 100%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해당하는 날짜를 찾아야 되고, 그럼 당연히 12월이 유력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말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지. 가정도 아니야, 이건 딱 봐도 나오는데. 12월 31일이 갑의 생일이라고 본다면 올해가 그저께가 12월 30일로 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1월 1일이죠. 왜? 오늘 대화를 하는 게 그저께가 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말이 되죠. 보겠습니다. 그저께 만 20일이라고 했죠? 여기서 만 20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2020에서 몇을 빼야 되지? 일단 19, 1900년대생은 확실하니까 요거는 21. 그 여기 뭐가 돼야 되지? 99가 되네. 여기 99년생이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21이죠.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왜 2020을 하지? 죄송해요.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2021에서 몇을 빼야 11이 될까요? 이렇게. 그럼 1999가 맞지? 왜냐면 얘가 22가 되는데, 뭐야, 이제 생일이 안 지났다고 그저께라고 한다면 여기서 빼기 1을 해주는 거거든요. 생일이 지나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설명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 여기서 설명할 때는 주민등록 그 연도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여기서는요 그 우리 민증에 찍혀있는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그냥 현재 연도에서 그 민증 나이를 빼면 그게 만 나이가 되는데,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거기서 1만 빼주면 됩니다. 차이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99년이면 22이니까 1을 빼주면 이날이니까 생일 안 지났잖아요. 생일이 12월 31일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만 20일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로 넘어왔어요. 올해 갑자기 이제 올해 나이를 기준으로 해보면 간단합니다. 2022에서 199 빼주면 여러분 23살이죠. 그리고 빼기 1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죠?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22살이 되죠. 그런데요, 올해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2022년 12월 31일이 된다고 치면요, 생일이죠. 그때는 비로소 22에서 만 23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99123일이 되고요. 99년생 12월 31일. 자, 9981, 81 곱하기 6이니까 암산해도 되겠네요. 468, 486, 8 2 48.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또 실전에서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바로 보인다면 쉽게 풀었을 텐데, 이거 안 보이면 또 핏의 특징이 어떻게든 안 보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올해 말에 일단 A 검사국이 인사부서에 증언 요청할 인원을 물어보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예상 검사 건수를 모두 검수하는데 필요한 최소 직원수에서 올해 직원수를 증언한다고 하죠. 최대 검사 건수는요, 매년 정해지는 기준 검사 건수에서 아래와 같이 차감한다고 합니다. 자, 국장은 예외니까 제외. 사무처리 직원 10명 제외. 그렇죠. 사무처리에 집중이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럼 과장과 80명이 남네? 매년 10% 차감. 근데 과장은 50% 추가니까 60%. 그럼 계산해보죠. 올해도 일단 동일하고 100건이래요, 올해는. 그럼 100건이니까 과장은 60% 차감하니까 한 명당 40건을 처리할 수 있고요. 직원은 90건, 왜냐면 10% 차감하니까 교육 때문에. 근데 아까 직원이 80명이었고 과장이 9명이었으니까 360, 7200 둘이 더하면 올해 그러면 검사 건수가 올해 검사 건수는 7560건이다 라는 거죠. 그치, 최대 검사 건수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기준 검사 건수가 90건으로 하향 조정된답니다. 이거 나중에 일단 보고, 내년 A국 예상 검사 건수는 올해의 120%니까 이따 곱하기 1.1 해주면 되겠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1.2 곱하는 거. 요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7,500으로 보면 20%는 쉽잖아요. 1,500. 60에 이건 12건이니까 요렇게 더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9072. 이 결과적으로 내년에 그 예상 검사 건수는 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100에서 90건으로 된다는 건 10% 감소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어차피 인원수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다른 변수가 없고 여기서 10% 감소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90%를 그럼 곱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10%를 빼주는 거지. 이게 차라리 낫잖아. 756. 10%는 그냥 소점 이렇게 0 하나만 빼주면 되니까. 이것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일단은 1000을 빼줍니다. 그럼 6560이죠. 거기다가 더 빼준 게 있죠? 이거 뭐 쉽죠? 244. 그럼 뭡니까? 6904인가? 네. 6804. 네,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일단 빼줄게요. 빼준 값을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최소 그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해주는 거죠. 이거 빼는 것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이거 7000건 빼주면 207이죠. 근데 우리가 몇 건을 더 빼줬죠? 196을 더 빼줬어요. 그럼 뭐예요? 2268이 되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직원수에서 올해 직원수를 뺀 인원 증언 요청하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그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직원이겠죠. 과장은 40건밖에 못하니까 하루에 한 명에. 그러면 90으로 나눌 겁니까?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90건으로 하향 조정되는데 여기 기준으로 교육을 내년에도 받을 테니까 따라서 81로 나눠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81로 나누면 안 나눠질 것 같긴 한데 나눠집니다. 이런 게 162죠. 그럼 48 6이니까 88에 64니까 28명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90명이었다면 92, 18, 46, 95, 45 조정. 그것도 안 되네. 어쨌든 정답, 즉 증언을 해야 될 인원은
28명이었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문제 푸는 거네. 정답일 때는 이제 슬슬 오는구나. 2를 곱하고 1 더하고, 오답일 때는 2로 나눠 소수점 버리고 1 더하고. 25번 넘어가면 안 풀고. 그래서 일단 이렇다고 합니다. 볼게요. 푼 문제 번호 같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1회차에 일단은 1번은 풀었겠죠. 근데 정답이었어. 그럼 2회차에 몇 번 풀죠? 3번. 2회차도 정답이었어. 그럼 7번 풀겠네요. 3회차에. 근데 틀렸네. 그럼 나누면 3.5, 소수점 버리면 3, 거기다 1 더하면 4. 일단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정오 여부는 저기도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소리죠. 자, 일단 을 봅니다. 을 똑같죠 뭐. 여기서 달라지지. 자, 2회차가 정답이었으니까 이제 7번을 푸는데, 7번도 정답이었으니까 15번을 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4회차에서 15번을 푸는데 아직 모르잖아. 근데 15번을 만약에 정답이었다고 4회차에서 맞췄다면 5회차에는 여러분 25번 풉니다. 왜? 풀 문제가 25번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문제를 안 풀죠. 그럼 5회차까지만 풀어요. 근데 갑자기 6회차, 7회차에 푼 흔적이 있네? 그럼 무슨 소리죠? 을은 4회차에 틀렸다는 소리가 됩니다. 왜? 맞으면 25번 해가지고 5회차에서 종결돼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이걸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됐고, 4회차에 틀렸으니까 5회차에 뭐 풀죠? 이거 나누기 2하면 7.5니까 8이네. 네. 자, 그리고 5회차에 8번을 이제 푸는데 15번 이제 여기서도 봐야겠죠. 8번에서 만약에 맞으면 얘가 17번을 풀고요. 여기다 좀 낙서할게요. 을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틀리면요 5번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뭐예요? 6회차죠? 근데 만약에 6회차에 틀렸어요. 그러면 나누기 하면 8.5니까 9번이 되겠죠. 그리고 얘 5번이었죠, 여러분. 6회차에 틀렸으니까 얘를 나누면 2.5, 소수점 버리면 3번.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어디지? 같은 번호의 문제를 두 번 푼 경우는 없었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 8, 5, 3 되면 여기 앞에 3이 겹칩니다. 따라서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닙니다. 따라서 요게 정답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17, 19가 되겠습니다. 근데 17, 9번. 17번이 되는 건 무슨 소리죠? 맞아야 되는 거죠. 17번이 되려면. 그래서 5회차는요 맞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거 똑같이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솔직히 7회차의 정답 여부는 중요치 않아요. 8회차에 쓰이는 건데 8회차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게임 끝났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죠? 세 사람이 맞힌 정답의 숫자 모두 같다라고 했죠. 을이 5개를 맞췄으니까 가평도 5개를 맞아야겠죠. 그럼 다 됐습니다. 얘도 5개. 요거를 캐치를 하면 적어도 22분이니까 3분 정도는 할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2분 30초 정도에 풀릴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됐습니다. 요대로 이제 가면 되죠. 그럼 뭐예요? 1, 3, 7, 4 요거 맞아야겠죠. 그럼 뭐 9번 가겠지. 자, 5번도 맞았네. 그러면 뭐야? 19번? 네, 19번 맞았네. 그 마지막 25번. 사실 이건 이제 필요 없다고 했어요. 병원 가죠. 병원요 일단 똑같이 1, 3. 근데 틀렸으니까 2번. 그 다음에 똑같이 맞았으니까 5번. 이제 5회차도 맞았으니까 11번. 11번에서 이제 5회차도 정답이니까 23번. 빼기 25번. 그 다음에. 그래서 동그라미 X 5 5 5 5X 됐네요. 자, 이거 그대로 이제 문제 매칭만 시키면 됩니다. 자, 갑과 병이 4회차에 풀면 문제는요 4번과 2번 틀립니다. 4회차에 정답을 맞힌 사람은 갑과 병입니다. 맞죠? 2명 맞고요. 5회차에 정답을 맞힌 사람은 다 맞추지 않았나요? 네, 다 맞췄는데 아닌가? 잠시만요. 맞힌 사람이 없기는 지금 맞췄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네. 을은 7회차에
9번 풀었죠. 네,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 얘네 두 개가 그나마 얘 다음으로 얘가 어려웠던 것 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4번 세 문제 남았네. 자, 23번 볼게요. 23번은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팀원이 식사하는데 환영 식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팀원은 아래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면서 각각 한 번씩 식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인원은 총 4명이야. 4명까지. 단둘이 식사하지 않으니까 함께 식사하는 인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케이스가 3명이거나 4명이거나. 부팀장은 A, B고요.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테이블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사동기 EF 함께 식사, CD는 안 만나야 되고, 신입사원은 무조건 부팀장과 식사하고, 갑은 항상 고정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봐야겠네. 입사동기 EF가 A나 B랑 이제 식사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EF, B, EF. 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로 잡아보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경우를 충족하고 다 한 번씩 식사하잖아요. 그럼 B, EF에서도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인원이 C, D, G가 되죠. 그러면 부팀장이랑 식사해야 되는데 여기는 식사할 수 없잖아. 5명이니까. 이렇게 되면 충족하나? 그런데 CD랑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뭐 여기다 이게 C 또는 D 가능합니다. 4명까지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지. 됩니까? 얘네 때문에 안 돼요. 2명이서 식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EF는요, 죽어도 부팀장 A 또는 B랑 같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EF를 이렇게 따로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G는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고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환영 식사와 참석할 수 없는데 딱 봐도 지금 난이잖아요. 1번이 정답이네. 자, 2번 B는 C와 함께 자, 그럼 볼게요. 여기 C 갑, 그 다음에 여기 갑 당연히 있고, 여긴 당연히 D, 그 다음에 신입사원 G 4명, 3명. 여기 마지막 뭐? 갑 3명 다 되잖아. 가능합니다. C는 G와 함께, 당연하죠. 요게 D가 내려오고 일로 올라가도 똑같은 거잖아요. 자, D와 E가 함께 식사한다는 건 여기잖아요. 헷갈리니까 이걸로 쓰겠습니다. 아까 D, 여러분 D였죠? 제가 왜 F까지 썼냐면 이 조건을 따라가는 겁니다. EF는 함께 식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이제 부팀장 라인 볼까요? A 갑, B 갑. 여기서 뭐래요? C는 부팀장과 함께 식사한다. 당연하죠. 여기서 C가 없으니까 여기는 C 또는 C니까 둘 중에 하나. 둘 다 부팀장이니까. 맞습니다. G를 포함하여 총 4명의 함께 환영 식사에 참석한다 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갑, 부팀장 A 잡을게요. 그 다음에 G. 근데 4명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B가 들어갈 수는 없어. 따로 식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EF는 같아질 수 없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4명이서 식사하는 경우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C가 오거나 D가 오는 거 아닐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2명이 안 되니까 여기 무조건 D가 와야겠죠. D가 일로 가도 되고 C가 일로 와도 되고, 나머지 그럼 다 충족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F가 참석하는 환영 식사의 인원은 총 3명이 충족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A랑 B랑 EF가 서로 같이 식사할 수 없다, 이 조건만 찾아내면은 무난히 풀리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24번 기억에 해당하는 수. 같은 층에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직선 복도 양 끝에 있고요. 항상 자신만의 속력으로 걷는다. 갑이 여기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이게 돌아오는 거죠.
예상보다 2분 일찍 복귀했다? 왔다가 가는 거죠. 어쨌든 중간에 을이 먼저 좀 걸었으니까 그래도 요 화살표보다는 좀 작게 이렇게 가고 어쨌든 다시 또 완복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시간이 이 화살표 더한 게 결국 갑이 예상한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의 원래 시간? 근데 요렇게 줄어든 건 확실하니까 을이 미리 마중을 나가서 근데 이게 이 경우보다 2분이 단축이 됐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갈 때 올 때 일정한 속력이죠. 등속이란 말은 쓰지 말자.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죠? 1분씩 지금 아낀 거죠. 단축을 시킨 거죠. 근데 이거 웃긴 게 을은 출발한 지 4분 뒤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갑과 을의 속력이 똑같았다면 갑은 4분씩 단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합 8분이 단축이 됐겠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갑의 속력이 을의 속력의 4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마 이 3번을 가장 많이 했겠네. 4분 일찍 뭔가 4분이라고 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냥 이렇게 찍었겠네. 근데 아쉽지만 그게 답은 아니었죠. 여러분 4분 일찍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좀 골 때리는 경우가 생겨요. 뭐냐면 을은요 일단은 10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10시라 이 말이지. 도착하는 시간, 을이 만나는 시간. 근데 을이요 5시 56분에 사무실을 출발하죠. 갑을 향해서. 그래도 똑같습니다. 왜? 10시에 만나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시간 단축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갑이 편도 1분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려면 이것은 5분이 돼야 됩니다. 왜? 예를 들어 보세요. 다시 55분에 출발합니다. 그러면요 4분 뒤에 만났다고 했죠? 59분에 갑을 만납니다. 근데 원래 을은요 10시에 도착할 걸 예상했거든. 그러니까 결국 1분이 단축된 거죠. 결국 다시 돌아가니까 1분이 더 단축됩니다. 따라서 2분이 단축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예시를 들어서 좀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는 거였어요. 편도 1분 절약하고 4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여기가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 찾는 거였어요. 방정식 문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제 공간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하 제 공무원은요 공무를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 공관장이 아닌 제 공무원은요 공무 외의 목적으로 할 때는 공관장의 허가.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을 하려면 장관의 허가. 다만 이런 게 또 중요하죠. 이럴 때는 그냥 신고만 하고 허가가 아니라 일시귀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연차죠. 1년에 20일 이내. 근데 20일 다 못 쓰죠. 눈치도 보이고 바쁘고.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 연인의 또는 20일 초과 하여 공무의 목적을 일시귀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체류기간 연장, 요거죠. 상황 보겠습니다. 공관장 갑 을병 제 공무원 현재까지 현황. 공무상 회의로 2회를 가셨고 관절 치료를 위해서 1회. 그래서 치료가 더 필요하여 체류기간 1회 연장 총 17일. 직계존속 회갑으로 총 1회. 1번. 갑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했을 것이다. 일단 갑은 공관장이니까 장관에게 뭘 해야 돼요. 여기 나왔으니까. 근데 공무상이죠. 공무상 외가 아니라. 그래서 공무로 일시귀국할 때는 장관의 허가죠. 신고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위독하죠. 배우자 직계존속이. 공관장은요 장관에게 신고하고 일시귀국이니까 허가가 아닙니다. 을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3일간 추가로 일단 추가죠. 1회를 추가한 거죠. 일시귀국 하려고 하는 거죠. 공무 외의 목적이니까. 그럴 때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잠깐만.
병이 아니라 을이었구나. 다시 을 좀 볼까요? 17일 했고요. 1회 연장했고요. 총 1회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동반가족의 치료죠, 여러분. 이거는 기간과 횟수를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따라서 추가로 일시기국하기 위해서 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네. 따라서 그럼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죠?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죠. 왜? 공관장이 아닌 재공무원이 공무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때는 공관장의 허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연일회나 20일을 초과하는 거. 20일을 초과하진 않아. 3일이니까. 근데 이거 초과하니까 2회가 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동반자녀는 횟수 산입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회가 아니라 1회가 되니까 그냥 공무의 목적으로 공관장 허가 받아서 가면 됩니다. 요거 많이 했겠네요. 오답을. 을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였더라도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했을 때 이건 맞죠? 여기 분명히 1회 연장했다고 했죠? 요것은 요겁니다. 무조건 이게 그러니까 산입을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는 뭡니까? 일시 귀국 후에 그럴 때는 무조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병이 자신의 혼인으로 올해 추가를 일시 귀국하기 위해서는요 공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병은요 뭐 그 산입이 면제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공무의 목적일 뿐이고 연 20일 이내니까 요거는 상관이 없지만 한 번 일단 나갔다 왔어요. 왜냐면 연 1회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무조건 2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5번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요즘에 꼬일만도 하네요. 1시간 27분 거의 장장 90분 연속으로 지금 이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어찌됐건 25번까지 한번 봐봤고요. 여기까지 2022년도에 시행되었던 7월에 상황판단 7급이랑 민경책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